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지난 3강에서 저희가 판의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요, 판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판 이동의 원동력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멘틀 대류를 했던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요. 일단 멘틀 대류는 왜 생기느냐?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분 용융이 발생을 하면 이게 대놓고 액체는 아닌데 용융된 상태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상하부 깊이에 따라 온도 차이가 생기어 있죠. 왜냐하면 지구 깊이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열대류가 생긴다. 이게 멘틀 대류가 생긴다라고 했던 멘틀 대류설 홈즈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멘틀 대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판의 운동과 판의 경계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저가 확장됐다라든가 해령과 해구가 생성됐다라든가 화산과 지진이 발생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류 부분엔 발산 경계 있고 하강하는 부분은 수렴 경계, 그다음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은 보존 경계 생긴다. 이 정도를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가 암석권과 연약권의 기계적 결합이 약하다라는 되게 어렵게 써 있죠? 이거를 좀 쉽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 연약권 내에서 멘틀이 이제 대류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멘틀이 대류하면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나중에 해보니까 연약권 내에 멘틀 흐름이 있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실제 암석권의 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가 기계적 결합이 약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해령에서 멘틀 상승의 힘이 너무 약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틀 대류설에서 얘기했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멘틀이 움직여도 그 위에 떠 있는 암석권이 생각보다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게 왼쪽 그림인데요. 후안데프카판하고 코쿠스판 근처에서 해령이 해구 밑으로 섭입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판이 사실 해령이 있어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 해령이죠? 여기 해령이에요. 얘네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해구 쪽으로 가까이 가더니 해구 쪽으로 들어가 사라졌어요. 자, 보세요. 멘틀 대류설에 의하면요. 해령은 상승류가 있는 지역이고요. 해구는 하강류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회전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대류라고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해령과 해구가 같은 지점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승류하고 하강류가 같이 있다는 소리니까.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 오른쪽 그림 볼게요. 대서양 중앙 해령 요거죠.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요곡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인도양 중앙 해령, 인도양 중앙 해령 뭐 그냥 대략 여기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 사이사이에 뭐가 없어요? 수렴 경계가 없어요. 발산 경계, 발산 경계, 발산 경계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이게 대류가 된다는 게 아니죠. 상승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다음에 판 경계가 아닌 지점에서 화산 활동이 생겼어요. 어디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열점이라는 지점이고요. 대다수의 열점들은요, 판의 경계가 아닌 지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멘틀 대류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실은 판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양상을. 뭐 심지어 그래서 판은 비슷하게 움직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관측을 해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 판이 1년에 3cm를 이동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1년에 7cm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판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판은 느리게 움직이더라. 자,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뭐가 다를까? 자,
고민의 답은 요겁니다. 자, 남아메리카판은요. 이 A하고 B 단면에서 이 A 근처 쪽에 여기 섭입형 경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아메리카 판이 섭입하질 않아요. 이 A 쪽에서 나오는 이 판이 섭입을 하고 있죠. 여기 해령은 있어요. 해령.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판은요. 여기 C 쪽 부분이 여기 해령이거든요. 해령이 있어요. 그리고 D 근처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섭입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해당하는 판이 실제 섭입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이동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없으면 이동속도가 느리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구가 발달한 판, 다른 말로 해구가 발달했는데 그 해구로 그 판이 들어가야 돼요. 섭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판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위에 거 뭐예요? old, cold라고 되어 있죠. 즉 나이가 많고 차가워요. 자, 나이가 많고 차갑다는 거는 뭘 뜻하죠? 일단 해령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가워요.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 당연히 더 두껍겠죠.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뭐예요? 얘가 밀도가 커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영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작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섭입각이라는 게 나왔죠. 섭입각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요각이에요, 요각. 자, 여기도 제가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어디 뭐 경계를 해볼까요? 여기 경계를 해볼까요? 요게 섭입각이죠. 그러니까 섭입각은 누가 커요? 네, 올드 콜드 판, 즉 오래됐고 차가운 판, 밀도가 큰 판이 섭입각이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섭입각이 큰 경우가 보통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첫 번째 그 판이 섭입을 하고 있다면 속력이 빠르고요. 이동 속도가. 그 다음이 오래된 지각일수록 보통 차갑고 네, 퇴적물의 두께 두껍고 밀도가 크다 보니까 이때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더라.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판의 이동 속도 차이.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얘입니다. 바로 지진파 단층 촬영법을 통해서 지표 아래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지진파 단층 촬영은요. 지구 내부 물질의 이동 속도 차이를 발견하는 데 사용을 한 건데요. 일단 지구 내부 온도가 높으면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지구각 2에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만 활용을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캡션을 보면요. 범례를 보면 캡션이 아니고 범례를 보면요. 마이너스 0.5가 빨간색, 파란색이 0.5예요. 빨간색 부분이 마이너스 0.5인데 지진파의 속도가 더 느린 거죠. 여기 써있죠? 지진파 속도가 느린 게 뭐예요? 지구 내부 온도가 높은 곳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온도가 높은 곳인데, 자, 하와이 쪽 볼게요. 이 하와이 여러분 뭐 배우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여기 열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표 부근이고 여기 깊이가 2,500km보다 더 깊죠. 어디에요? 여기가 대략 멘틀과 외핵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 빨간 흐름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지표까지 올라가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질이 이전에 지진파 단층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요. 멘틀 대류 설명을 갖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온도가 높은 흐름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올라오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세부적으로야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큰 맥락 안에서 어때요? 멘틀 전체에서 물질의 유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판 운동의 원동력을 밝혀냅니다. 자, 판 운동의 원동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바로 섭입력입니다. 섭입력. 자, 섭입력은 뭐냐면 아까 섭입을 하는 판이 빨리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섭입되고 있는 밀도가 큰 차가운 판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섭입되고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이게 고체다 보니까 이 판 전체를 당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판의
밀도가 클수록 당연히 무겁고 중력이 크니까 섭입력이 증가하고요. 보통 계산한 추정한 크기에 의하면 실제 판이 이동하는 힘의 약 80% 정도가 섭입력이 기여를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최대 90%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80에서 90 정도를 섭입력이 차지하는 지분이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 10에서 20%. 바로 해령의 발산력입니다. 자, 발산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그래서 해령 정상부에 있던 애들이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산맥이죠. 산맥인데 여기 있던 애들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게 바로 해령의 발산력입니다. 이게 10에서 약 20% 정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멘틀 대류는 뭐 하느냐? 사실은 하는 일이 없어요. 멘틀 대류는 그냥 보조입니다. 기여 정도로 보면요. 거의 0%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멘틀 대류에서 움직인다? 네, 아니라는 거죠. 멘틀 대류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섭입력과 해령의 발산력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지진파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던 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한다라고 우리가 멘틀 대류설은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멘틀 전체에서 대류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학자마다 아직은 이견이 있는 게 이게 이제 멘틀 전체로 완전히 회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끊어져서 상부 멘틀 따로 회전하고 밑에 멘틀 따로 회전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서로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과 다르게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대류하는 흐름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거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덧붙이느냐? 아까 저희가 봤던 멘틀 대류만으로 설명이 안 됐던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데 이름하여 플룸 구조론이라고 해요. 자, 플룸 구조론은 일단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뜨거운 플룸은 어디 있냐?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고온의 물질이 상승하는데 이거를 뜨거운 플룸이라고 불러요. 그럼 차가운 플룸은 뭐냐? 섭입된 판이 하강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까지 하강합니다. 이거를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서 생성 과정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판이 섭입합니다. 자, 섭입하면은 점점점 멘틀에 이 차가운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보다 훨씬 차갑죠. 그러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애들이 결국에는 차가운 플룸을 형성을 하면서 얘가 하강을 해요. 어디까지?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그러면 얘가 도달하는 그 즉시 핵에서 차가운 플룸에 대한 열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경계면의 온도 구조가 교란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이 어딘가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플룸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을 때리면서 거기 영향으로 교란이 발생해서 어딘가에서 뜨거운 플룸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밖에 현재는 추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아까 지진파 단층 촬영법을 통해서 나온 걸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구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차가운 플룸이 하강에서 내려갑니다. 차가운 플룸이 하강에서 내려가면 점점 내려가서 경계면을 때리죠. 때리면 이 충격에 의해서 뭔가 교란이 발생을 하면서 뜨거운 플룸이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멘틀 대류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 열점은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서 지각을 뚫고 분출하는 곳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열점은 어디 기온이다? 네, 멘틀 굉장히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판 경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판과 무관합니다. 굉장히 밑에 쪽에 있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판의 운동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판 구조로는 설명이 애초에 안 되고요. 플룸 구조로는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열점의 위치가 멘틀 하부에 고정돼 있단 말이죠. 멘틀 하부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판이 이동을 해도요.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판의 경계가 아닌 지점에 있는 이 화선들을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와이 열도가 나왔습니다. 자, 하와이 열도 굉장히 유명한 열점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여기 열점이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엠퍼러 열도고요. 이 빨간 점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미드웨이 열도하고 하와이 열도가 되겠죠. 이미 숫자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거리가 비슷한데 나이 간격이 넓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천천히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어요. 여기 A, B가 있고 C, D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 100년이 걸렸고 얘는 여기 이동하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그럼 누가 빨리 움직인 거예요? 네, 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이는 판의 속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죠? 얘는 판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근데 얘는 판은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요 지점 부근에서 대략 한 4,300만 년, 200만 년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갑자기 판의 운동 방향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 좀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열점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A라고 써보죠. 근데 이렇게 판이 이동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열점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A 지점이라고 만났던 거기에서 생겨나는 화산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얘는 판은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B라고 다시 해볼게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났어요. 열점의 위치 그대로예요. 여기 C라고 하면요. 여기가 B가 되겠죠. 왜? 열점은 그대로인데 판은 움직이니까. 여기는 A예요.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열점에서부터 먼 쪽이 더 빨리 형성된 해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열점이 여기 있죠. 여기 체크 제가 체크했는데 여기서부터 멀리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열도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겁니다. 가장 먼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도 그림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동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관점으로 옐로우스톤도 있는데요. 여기 열점이 얘는 대륙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음영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분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조사해도 알지만 나이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가장 멀리 있는 이쪽이 나이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동 방향은요. 네,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판의 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죠. 판 구조론과 풀론 구조론 얘기를 했고요. 판 구조론은 지표 부근의 지각 변동 및 연약권의 멘틀 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론 구조론은요. 멘틀 전체죠. 전체. 그다음에 여긴 지표 부근. 요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정리하는 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가를 좀 하자면 일단 판 구조론이 정립되면서 상부 멘틀의 대류로 판의 움직임을 설명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플룸의 활동을 통해서 열점의 형성 과정도 알 수 있고 지구 내부에서 더 큰 규모의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연결을 시켜보면 되냐면 상부 멘트 운동을 포함해서 판 구조론이 섭입되기 전까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판 운동을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판의 섭입이 시작되면요. 플룸 구조론을 통해서 멘트를 포함한 지구 내부 운동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연장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변동대의 화산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지구는 이제 상부 멘틀의 대류를 통해서 뭐 판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고 플룸 구조 운동을 통해서 지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부르는데 화산의 분포가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잘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수렴 경계에 어디 있는지를 알면 알 수 있는데 한눈에 잘 안 보이시죠, 아직.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수렴 경계 이 화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의 80% 정도가 수렴 경계에 있고요. 15%가 발산 경계, 나머지는 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렴 경계에서 가장 화산 분출이 대한항 분출이 많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화산 분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가면 이거를 우리가 마그마의 형성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표 아래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돼야 걔가 분출이 되면 이제 그게 화산활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자, 요거는 암석의 용융곡선과 지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빨간색 실선이 지하 온도 분포고요. 파란색 실선이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점선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 빨간색 점선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강암이라는 거는요, 물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무암은요, 기본적으로 원래 현무암에는 물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은요, 물의 포함 유무에 따라서 곡선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왜? 애초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된 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물을 어떤 요인 때문에 포함하게 되면요, 용융 곡선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그려놓은 거고요. 화강암은 화강암이라는 것 자체에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 그림에도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할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H2O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면 함수 강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함수 강물은 뭐냐면 OH기예요. OH기. 수산학이죠. OH. OH 마이너스죠. 요거를 갖고 있는 광물을 얘기하는 건데 광물의 결합 구조에서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가열을 하게 돼서 열을 받게 되면요. 이게 빠져나오면서 물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물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함수 강물이에요. 함수 강물에는요. 각섬석과 음모류가 있어요. 이 함수 강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륙 지각에 풍부하고요. 상부 멘틀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얘가 뭐냐면 현무암의 용융곡선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엔트를 X를 칠 수는 없고 가로를 쳐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화강암인 거죠, 화강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같이 나와 있는 건데 이 현무암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멘틀이에요, 멘틀. 그리고 지각에서는요, 해양 지각입니다, 해양 지각. 그래서 이 현무암의 용융곡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멘틀 물질 혹은 해양 지각 물질이 용융이 돼서 마그마가 형성될 때는 요거를 봐야 돼요. 멘틀의 용융곡선. 그다음에 화강암의 용융곡선. 얘 어디냐면요. 얘가 대륙 지각이에요. 그래서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은 이렇게 성분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현무암하고 화강암으로 대표되는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조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동일 조성의 광물에서보다 용융점이 낮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물이 포함된 거 왼쪽에 있고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 오른쪽에 있죠? 같은 깊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의 용융점이 낮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물이 포함되면 암석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압력이 상승을 하여 압력이 상승한다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의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고압일수록 더 많은 물이 용체에 용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곡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영역을 조금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은요, 온도가 낮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암석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은 용융된 마그마가 있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괄적으로 이 그래프의 어떤 상태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A, B, C, D, E, F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일단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일단 지구 내부의 온도와 압력 조건이 암석의 녹는점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그래야 녹죠. 암석이 녹아야 걔가 마그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체 상태의 물질을 녹이는 방법은, 액체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온도를 올려줘요. 자, 온도를 올려주면요, 결국에는 용융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녹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을 낮춰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력을 낮춰주면은 이게 액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녹융점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압력의 감소에 따른 용융점 감소가 뭐냐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낮은 쪽으로 갔죠. 깊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A 상태에 있던, 이 깊이에 있던 녀석은 원래 녹지 않아요. 왜? 이 깊이에서 용융 온도는 여기 있어요. 실제 온도는 용융될 수 있는 온도보다 낮죠. 그러니까 용융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상승을 해가지고 압력 조건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를 딱 지나서 만약에 여기보다 더 지표면 부근을 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네, 같은 깊이 내에서 멘틀의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녹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압력의 감소에 따른 용융점이 감소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상승하면 되죠. 사실 온도가 상승하면 가장 간단해요. A에서 C로 가는 거. 용융곡선 그대로인데 실제로 온도가 가열돼가지고 용융점에 도달하면 되죠. E에서 F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신기한데요. 물의 유입 등으로 용융점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A에서 D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융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한 가지만 작용해가지고 마그마가 형성됐다.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각 마그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현암질 마그마가 나왔는데요. 마그마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써보면요. 지각이나 멘틀이 용륜된 물질과 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용륜체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지표로 분출한 것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뭐냐면 멘틀 물질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A에서 B로 가게 되면요. 여기보다 더 깊이가 낮은 데로 가면요. 같은 깊이에 대해서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플룸이 상부 멘틀에 열을 공급하여 용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A에서 C로 간 거죠. 뜨거운 플룸 자체가 상부 멘틀에 열을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에 섭입돼서 물에 의해 멘틀의 녹는점이 낮아져서 용융됐다. A에서 D로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부 멘틀은 이게 지금 아마 암석광일 겁니다. 그래야 이제 녹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해양 지각이 직접 용융이 되거나 혹은 상부 멘틀 기원 물질로 되어 있거나 하면은 걔네들이 녹았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유문암질 마그마는요, 지구 내부의 온도와 압력 조건이 암석의 녹는점보다는 높아야겠죠.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그 조건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는 언제 생기느냐 한번 볼게요. 유문암질 마그마는요. 일단 40km보다 깊은 곳에 있는 대륙 지각의 부분 용융이라고 써있죠. 무슨 소리예요? 40km면은 여기에 여기 뭐 대략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겠네요. 여기. 네, 대략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이거보다 더 깊이 올라가면요. 어떻게 돼요? 용융 곡선보다 실제 지하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륙 지각의 부분 용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E에서 F로 가는데요.
이 지점은요, 이 깊이에서는 용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열원이 발생을 해서 열이 공급됐어요. 어디선가 뭐 마그마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열이 공급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죠. 그러면 40km보다도 얕은 곳에서도 대륙 지각의 하부가 부분 용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마그마로 형성이 되는데 대륙 지각의 기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얘는 유무남질 마그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사람질 마그마는요, 어디서 생기느냐? 해양 대륙 지각의 섭입대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물에 의해서 멘틀의 녹는점이 낮아져서 용융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융된 애는 누구죠?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왜? 해양 지각이 녹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륙 지각이 부분 용융된 유무암질 마그마도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해양 지각이 녹아서 형성이 됐는데 이게 해양 대륙 지각에 섭입되니까 그 녹은 애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누구를 녹여요? 네, 대륙 지각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두 성분이 섞이게 되는데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무암질 마그마의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마그마가 바로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안산암질 마그마는요, 매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 원에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하지 않아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무암질 마그마가 각각 형성돼서 섞여서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됐다.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주로 어디서 생기느냐? 아까 해양지각이라고 그랬죠? 발산 경계와 열점에서 보통 많이 생기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요, 섭입대 부근에서 생기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대륙지각에서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발산 경계인데 이 발산 경계는 해양지각이죠. 그다음에 열점은요, 상부 뭐 멘틀 기원, 그냥 멘틀 기원일 수도 있고 걔네들인데 걔네들이 다 현무암질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그마 생성 환경과 관련해서 끝판왕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앞에서는 원리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수렴 경계 중에서 마그마 형성되는 두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 구분했고요. 열점이 태양지각에서 생기기도 하고 대륙지각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를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누구부터 보냐면요. 이 순서대로 안 보고요. 요 3번부터 볼게요. 자, 3번은 뭐예요? 네, 발산 경계, 발산 경계. 발산 경계니까 이게 지금 해령일 거고요. 해령은 해양지각이니까 네,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실제로는요, 지하 온도 곡선이 변하는 거예요. 자, 지하 온도 곡선이 원래 아까 보신 대로 이 형태였죠? 그런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자, 멘틀 상승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지하 온도 곡선 자체가 각 깊이에서 다 변해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지표면 부근 근처까지도 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해령 부근이 열점보다 훨씬 더 높은, 즉 지표면에 가까운 지점까지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그려서 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변했죠. 그러면 얘가 용융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 영역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번을 볼게요. 2번. 왜냐하면 플럼에 의한 것도 사실 멘틀 상승이 생기는 이 발산형 경계하고 똑같은 게 어쨌든 상승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왼쪽과 2번과 3번에서의 그래프가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은 네, 온도가 상승되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아서요. 지표면 근처까지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하지만 플럼에 의한 경우는요.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멘틀 부분, 요 부분에서 보통 뭉쳐져 있지. 네.
판을 뚫고 오면서 거기서 뭉치거나 하는 게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표면보다 깊은 곳까지만 얘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 영역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를 볼 거냐면은 5번 볼게요. 플루메의 온도 증가. 2번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얘는 대륙지각이죠.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온도 곡선 자체는 변해요. 지하 온도 곡선 자체는 변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대륙지각의 용융 곡선 내에 만나게 되는 위치가 변하죠.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하 온도 곡선이 변하기 전에는 요 깊이보다 깊어야지 녹아요. 그런데 지하 용융 곡선이 이렇게 변하면요. 어디까지 가능하냐? 네, 여기. 그러니까 지표면에 더 가까운 지점까지 가도 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1번을 볼 건데 1번은 뭐 해양 수렴 경계입니다. 수렴하는 지점이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는 건데 그냥 물이 포함돼 가지고 얘네가 녹을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온도 곡선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용융정화가 마가온 호환합이라고 써있는 얘는 뭐냐면 해양과 대륙의 수렴 경계예요. 그래서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면 부분 용융에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녹이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곡선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거고요. 플룸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이 경우 아까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 지금 해양과 대륙의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잖아요. 이게 해양지각이 높기 때문에 해양지각에 해당되는 이 멘틀 용융 곡선하고 만나는 요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깊이에서 실제로 실제 온도 곡선보다 용융 곡선의 온도가 낮으니까 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무암질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걔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면 누굴 만나요? 네, 대륙지각을 만나죠. 대륙지각을 만나면은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온도 곡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용융 곡선의 온도가 더 작은 게 여기죠. 여기서도 녹아요. 만들어진 게 얘네들이 섞이면서 얘가 안산암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첫 번째 이 3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똑같이 상승률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는 마치 뭐 압력이 감소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만 얘는 실제 데이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하 온도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고요. 그걸 그린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차이는 플룸이 상승하는 것보다 발상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지표면 가까이까지 온도를 급상승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게 5번 얘기했고요. 네 번째가 해양 수렴 경계. 그 다음에 4번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겼는데 우리는 이제 뭐까지 봐야 되냐? 화성암을 볼 거예요. 자, 화성암은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마그마가 이제 나왔죠? 근데 굳어서 생성된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분류하고 싶은 건데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산출 상태와 조직이에요. 자,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보통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눕니다. 물론 중간에 반심성암도 있지만 얘는 조금 정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구가 원에서는 화산암과 심성암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일단 화산암은요 빠르게 냉각이 됐어요. 지표 부근에서 보통 있었고요. 이 화성암이 형성되는 시점이 빠르게 냉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결정이 작아요. 왜냐하면 이 결정이라는 거는 천천히 식어가야지 결정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그러고요. 화산암은 다 세립질 조직이에요. 자, 반대로 치아 깊은 곳에서 여기는 온도가 원래 높기 때문에 마그마가 굉장히 천천히 식게 되겠죠? 그러면 결정이 형성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하는 게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류법은요. 화학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화학 성분에 따라서 분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 써 있죠.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잘 안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규산열 함량에 따라서
화학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규산염 함량 SiO2예요. 얘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안유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저는 뭐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졌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염기성암, 즉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여기 보시면은 칼슘, 철, 마그네슘 성분이 다른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금속 성분이죠. 그래서 어두운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산성암은요. 나트륨, 칼륨, 규소인데 얘네들은 조금 밝아요. 그래서 약간 무색이나, 그러니까 무색은 아니고 이렇게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성분은 저기 현무암질이 염기성보다 많죠. 그러니까 금속 성분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해양지각인 염기성 암이 더 산성암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썼었잖아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면 해양지각이 섭입한다. 근데 안 알려줬는데 여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 해양지각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 CA, FA, MG 등 금속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규산염 함량이 클수록 용종가스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유문암질이 현무암질보다 더 용종가스 함유량이 높다. 더 강하게 폭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한데 이거 빠뜨렸네요.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SiO2 함량이 45에서 52% 정도, 안산암질은요 52에서 63% 정도 되고요. 얘는 63%에서 더 이상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안산암질과 유문암질의 경계가 66%였어요. SiO2 함량이. 근데 최근에는 지질학 모든 파트에서 이걸 63%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3%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화성암의 분류는 두 가지로 합니다. 어떻게? 아까 입자의 크기랑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입자의 크기는 결정 생성 시간의 차이죠.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 암석의 색깔은요. 구성 성분의 차이예요. 즉 규산 광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에 따라서 나눠보면요. 네, 현안유, 반소마 정말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은 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리고 위에는 화산암, 아래는 심성암.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암석의 종류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의 점성이 나왔는데 이 마그마의 점성은요, 마그마의 성분에 따라서 끈적끈적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요겁니다. 마그마의 온도가 낮을수록 규산염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성이 증가하고 있죠. 위로 갈수록 점성이 커지는 거죠. 비스코시티가 점성인데 온도가 낮을수록 더 커졌죠. 같은 함량이어서. 근데 전체적인 그래프의 경우에 규산염 함량이 커질수록 점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마그마의 온도가 낮아서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점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수록 여기에서부터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점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종가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성이 감소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산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고요. 얘네들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화산의 형태가 달라요. 일단 현무암질이 SiO2 함량이 작죠. 그래서 점성이 크고요. 유동성은 큽니다. 아니, 점성이 작고요. 유동성이 큽니다. 반면에 유문암질은 SiO2 함량이 크기 때문에 점성이 커요. 대신 유동성은 작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 함량은 누가 많냐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더 많아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가스 함량이 작습니다. 적습니다. 작다 아니죠? 적다죠. 적다. 그리고 화산체 경사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경사가 훨씬 더 완만합니다. 유문암질 마그마는 유동성이 작아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니까 얘네가 주변을 다 깎고 내려가요. 그래서 화산체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현무암질은 순상화산은 보통 한라산, 제주도 전체고요. 네, 한라산 정상부는 종상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안산암은 성층화산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문암질은 굉장히 화산체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이 그림 성층화산의 대표로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후지산이에요. 일본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오른쪽은 칠레의 차이타는 화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잘 나오지 않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그림을 가지고 뭐 어디냐 뭐 이런 걸 묻진 않으니까요. 마그마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름, 즉 현무암질 마그마냐 안산암질이냐 유문암질이냐에 따라서 점성, 유동성, 값사냐, 화산체 경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 화산암 지형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교과서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림 그려놓고 이거 무슨 함석이게? 네, 이거 절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주도 하면은 뭐가 많냐면 현무암이 많죠. 현무암. 뭐 여기는 이제 주상절리를 나타낸 건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돼서 엄청 빨리 식으면서 다각형 동결이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화상암. 화강암은 보통 어디에 많냐면 북한산, 서울시. 여기에 화강암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거 갖고 온 건데 마찬가지로 현무암 지형 어디 있어요? 주로 제주도에 있고요. 제주도 말고 또 어디 있냐면은 한탄강에 있습니다. 한탄강 어디 있죠? 네. 한탄강 저기 연천에 있죠. 연천. 파주 연천 쪽에 있습니다. 포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화강암은 어디 있냐면요. 북한산, 뭐 설악산의 울산바위 이런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현무암과 화강암은 그림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는 돼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은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아서 좀 길었는데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돼요.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